긴장되는 얘기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민주당의 김건희 특검법 발의로 잡았습니다. 민주당이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를 대상으로 한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을 당론으로 결의해 발의했습니다. 박홍근 원내대표의 말을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지연되는 수사, 무혐의와 불송치로 가려지는 진실에 민심의 분노가 들불처럼 일어나고 있습니다. 국민적 의혹을 더는 덮을 수 없습니다. 우선 김건희 여사는 대국민 사과는 물론 학위 논문 자진 철회와 각종 법령 위반 의혹에 따른 조사에 성실히 임해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김건희 특검에 대승적으로 동참해 주길 촉구합니다. 네, 여당인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했는데요. 권성동 원내대표의 말을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이재명 당대표는 검찰의 출석 요구조차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정당에서 특검을 운운하는 모습이 귀계할 따름입니다. 당 대표를 둘러싼 온갖 스펙터클한 범죄 의혹으로부터 국민의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려보기 위함입니다. 즉 특검을 대국민 호객행위로 쓰고 있는 것입니다. 예, 집권여당의 원내대표는 특검이 대국민 호객행위다라고 주장했는데요. 여야는 어쨌든 전쟁 상태로 보입니다. 잠깐 저희가 판례를 통해서 이 상황에 대한 간단한 명약관한 규정부터 하고 가겠습니다. FD님이 좀 판례를 가져다 주시겠습니까? 예, 김건희 특검법 발의는 네모다. 아마 여당과 야당의 입장이 또 저희 패널분들 서로 간의 입장이 다를 텐데요. 한 줄 평으로 간단히 해주시고 거기에 대한 설명을 듣는 순으로 마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건희 특검법은 원래 처음에 소속 의원들에서 처음 발의가 나왔었지만 그때는 일부 의원들의 목소리다라는 의견이 많았는데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검찰 출석 요구가 있고 난 다음에는 당론 결정이 됐습니다. 예. 먼저 국민의힘 당협위원장님들의 얘기부터 들어볼까요? 예. 예. 화풀이 입법이라고 썼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지난 8월 달에 이제 김용민 의원하고 당시에 예. 또 누군가 한 두어 분 처음에 소속 초선 의원들이 이제 이걸 발의를 했어요. 발의란 게 아니라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예. 그때 논란이 되니까 당시 박홍근 원내대표가 지도부 차원에서 이게 당론으로 생각하지 않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걸 제가 기억합니다. 그럼 그때하고 지금은 달라진 건 뭐가 있느냐. 이재명 지금 대표에 대한 소환밖에 달라진 게 없거든요. 근데 갑자기 특검으로 다시 당론을 하겠다고 하니까 이건 그때는 그러면 다르고 지금은 또 다른가라고 생각할 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저는 뭐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그런 의혹에 대해서 수사를 엄정하게 촉구하는 것은 뭐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특검으로 밀어붙이는 건 제가 볼 때 지금 이재명 대표의 이 검찰 소환에 대한 화를 화풀이다. 입법을권을 통해서 지금 화를 푸는 게 아닌가 당해봐라 이렇게 한번 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네, 저는 뭐 무리수인 듯 무리수인 것 같지 않은 무리수라고 해봤는데요. 그러면 무리수인가요? 무리수 예, 아닌가요? 결과는 무리수고요. 결과 약간 무리수. 그 옛날에 노래도 그런 거 있었잖아요. 뭐 내 거인 듯 네 거 아닌 뭐 내 거 같은 너였나? 뭐 아무튼 뭐 중요하지 않죠. 내 거인 듯 네 거 아닌 모르겠어요. 내 거잖아요. 뭐. 예, 내 거네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대통령 부인에 대해서 임기가 이제 곧 4개월 정도밖에 안 됐는데 특검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정치에서 금도를 넘어서도 한참 넘어서 무리수죠. 예. 근데 저희 집권 여당이나 저희 진영에서 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되는 거는 그러면 왜 우리가 바라는 것만큼 여론의 역풍이 안 불까? 민주당에서도 처음에는 이거 너무 무리수인데라고 하다가 왜 이제는 그러면은 이걸 하려고 할까? 그러니까 물론 이재명 대표에 대한 방탄도 물론 있겠지만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대국민 비호감도가 높고 김건희 여사가 뉴스에 많이 나오는 게 민주당 입장에서 나쁠 게 없다라는 판단을 하는 거거든요. 예. 그런 면에서 저희도 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여러 일들을 좀 잘 처리해 나갈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이거 되려 당할 수도 있다. 아무튼 무리수이지만 민주당의 무리수이지만 조심해야 된다. 그런 취지로 지금 들어가봤습니다. 나오는 무리수 같지 않으니 네. 김건희 여사에 대한 여론의 비호감도가 반영이 됐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설명하니까 딱 이해가 되네요. 예.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드릴 걸 그랬네요. 저기 있네. 보수도 말한다. 예. 저기 김성현 의원님부터 얘기해 주시겠습니다. 예, 보수도 바란다 해서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 생각을 하시겠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즉 이제 국민의힘 내에서 특히나 다음번 공천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공천과 관련돼서 엄청난 큰 힘을 갖고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 현역 정치인들 경우에는 입도 뻥끗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그럼 이것이 국민의힘 전체, 보수 진영 전체의 의견이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조선일보 김대중 주필의 김영 칼럼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 공정을 세우기 위해서는 대통령 자신과 가족까지도 엄정하게 대하는 태도, 그렇게 엄격함을 해할 때만이 국민적인 공감대를 얻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뭘 해야 되냐고 하면은 이재명 대표를 법정에 세워야 된다. 이게 뭐 조선일보의 지금 요청입니다. 이재명 대표 법정에 세우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가족에 대한 희생도 불가피하다라는 그런 톤에 지금 칼럼까지 지금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 자체가 그러니까 지금 천하람 변호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아니 문제가 있는 건 좀 어떻게 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왜 이렇게 아무도 말을 못해? 아니 뭐 검찰은 그래서 무혐의라는 거야? 아니라는 거야? 뭐 왜 이렇게 다들 말을 못해? 라는 분위기에서 이럴 거면 같이 털고 가자라는 여론이 민주당에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특검이 지금 한다고 뭐 민주당이 170이 아니라 190석을 갖고 있어도 대통령 거부권 행사하면 이거 통과 못 시키거든요. 그러니까 여론의 흐름을 앞으로 살펴보는 전초 작업으로 보시면 되겠고 보수 진영에서는 보수 진영 내에서는 똘똘 뭉쳤다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어제 조선일보의 김대중 주필의 칼럼에 따르면은 사실은 쉽게 말해서 뭐 살을 내주고 뼈를 취한다. 뭐 이런 거란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협치도 물 건너가고 민생도 한계가 있고 경제 회복도 어렵고 대북 융화책도 별 돌파구가 없는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갈 길은 사정 정국밖에 없다라는 그런 분석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철저한 수사부터 먼저 들어가야 된다라는 뭐 말씀. 이제 그런 뉘앙스였죠. 그런 뉘앙스였다는 예. 말씀이시죠. 근데 조선일보도 근데 자기 가족 아니라고 너무 쉽게 얘기해요. 좀 너무하신 것 같아요. 뼈와 살에 대한 규정부터 예. 사실 거기부터 같이 판단이 돼야 되겠죠. 그런 예. 것 같습니다. 뭐 궁여지책이죠. 그러니까 김근식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8월 달에 몇몇 의원들에 의해서 얘기가 됐을 때만 해도 야, 그거 되지도 않는 건데 그렇잖아요. 지금 김성현 소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아니 뭐 국회를 통과하기도 어렵고 거의 불가능하고 통과한들 뭐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면 못하는 건데 근데 왜 저런 얘기를 하냐. 그러니까 당연히 박홍근 원내대표가 그냥 일부 의원들의 의견일 뿐이다라고 했지만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뭐 이제 궁여지책인 거죠. 그러니까 매우 궁핍한 상황에서 진짜 할 수 있는 마지막 대책 이거라도 던져보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하고 쥐도 예. 뭐 막다른 골목에서는 고양이를 문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재명 당대표와 또 김혜경 여사까지 옥죄어오는 과정에서 뭐 어쩔 수 없는 궁여지책으로 지금 이 김건희 여사의 이제 특검법까지 이제 얘기가 됐는데요. 저는 뭐 이게 현실성은 없겠지만 이거 국민들의 여론에 저는 충분히 호소할 수 있는 얘기다라고 생각하고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민주당 입장에서는 뭐 포인트를 쌓는 예. 것 중에 하나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지금 듭니다. 뭐 네 분의 말씀을 종합해 보면은 일단 특검법 발의가 실제 통과될 가능성은 없다는 데는 다 동의하시는군요. 그렇죠. 그렇죠. 예. 법사위원장이 저희 김도읍 국민의 의원이고. 김도읍 의원이고 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고요. 네. 다만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국민들의 여론이 좋지 않기 때문에 예를 들어 건의사랑 문제도 좀 있었고요. 그래서 특검법 발의 자체가 집권여당에는 클지 적을지는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상처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이걸 특검법 발의를 민주당이 몰아붙이긴 하겠지만 이걸 실제로 관철시키기는 쉽지 않을 텐데 우리 천하람 변호사 얘기한 것처럼 여론이 굉장히 비호감이 높기 때문에 이참에 한번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특검법에서 세 가지를 들고 있잖아요. 도이치모터스하고 코바나 컨텐츠 후원하고 예. 그다음에 허위 학력 경력인데 허위 학력 경력은 대부분 경찰에서 이제 무혐의나 불송치로 결정이 나온 그래서 것 지금 같고요. 다시 한번 말씀하신 걸 하면 네. 특검의 수사 대상에 들어가 있는 그렇죠. 것들입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그리고 코바나 컨텐츠 전시회 관련해서 뇌물성 협찬이 있었는지 의혹, 그리고 허위 경력, 이전에 이제 이력서 그렇죠. 문제가 됐는데 그 의혹인데요.
그리고 수사 중에 인지하는 사건. 그렇죠. 이렇게 돼 돼 있습니다. 있더라고요. 근데 허위 경력 의혹은 최근에 경찰 수사가 종결이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래서 불송치로 정리가 된 걸로 알고 예. 있고 코바나 컨텐츠도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대선 기간에 정리가 돼서 혐의 없는 걸로 정리가 된 걸로 알고 있고 다만 이제 도이치모터스 사건이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이고 이 부분에 대한 새로운 의혹들이 계속 제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특검법이 통과되느냐 아니냐에 상관없이 저는 지금 정부 여당이 도이치모터스에 대한 조그만 의혹이라도 확실하게 좀 정리해서 좀 설명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설명의 주체는 검찰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검찰은 예. 왜 도대체 도이치모터스 사건 관련해서 김건희 여사가 지금도 조사를 받고 있는 피의자 신분인지 아니면 참고인도 조사가 끝난 것인지 아니면 혐의 없음으로 다 정리가 된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검찰의 깔끔한 설명을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법무부 장관이 한동훈 장관이 곧 마무리된다라고 이미 그러니까요. 선언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빨리 저는 선언대로 되겠죠. 도이치모터스 예. 관련해서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수사의 결과를 국민들이 납득할 만하게 정리를 해서 빨리 설명을 해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마저도 지금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의혹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특검법 여부와 상관없이 그 부분을 먼저 검찰이 좀 솔선수범해서 나서서 이야기를 해주는 게 필요하다. 그러니까 검찰이 안 하니까 결국 그 특검이 그러니까요. 필요하다는 논리를 뭐 결국은 그러니까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런 의혹들에 대해서 불송치하거나 무혐의 처분하거나 수사 안 하거나 지금 딱 박홍근 원내대표 아까 최고위 발언이 딱 그거잖아요. 무혐의면 예. 무혐의라고 얘기하든지. 예. 근데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2020년 4월에 고발이 됐었고요. 김건희 당시 네. 씨죠. 고발이 됐고 지금 여사인데 중앙지검이 9월 말에 처음 고발인 조사를 했으니까 2년이 됐는데 진척사항이 없어요. 없어요. 예. 예, 아마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음. 깔끔하지가 않다라는 말씀이신 그렇죠. 거고. 예. 예. 진척 사항은 없지는 않았죠. 뭐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만 무려 13명이 없던 사람들 이게 주가 조작 자체가 없었던 것처럼 모르쇠로 일관하다가 예. 결국은 검찰이 막상 숟가락만 떴는데도 막 나오는 거 아닙니까? 구속도 4명이나 되고 불구속 기소도 4명이나 되고 그다음에 또 약식 기소까지 해서 13명의 재판에 불려 나갔으니 그리고 우리가 이거 너무 쉽게 생각하는데 주가 조작이라는 것은요. 불특정 다수에게 어마어마한 피해를 입히는 범죄라서 외국 같은 경우는 주가 조작하다 걸리면 그냥 종신형 가까이 살게 하거든요. 이게 화이트 칼라 범죄가 더 무섭다라는 인식이 외국에 있는데 우리나라만 오면 그거 주식 좀 빌려준 게 큰 문제야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태도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이런 문제들. 그래서 예. 이 문제는 없는 문제가 아니고 있는 문제다라는 말씀을 좀 이미 권오수 드리겠습니다. 회장 등이 구속 기소가 돼 있습니다. 그렇죠. 아유, 다른 그러니까 분들도 아드님을 또 그렇고요. 그냥 권오수 회장의 아드님을 김건희 취임식 여사가 때. 직접 취임식에 초청을 해서 본인의 시아버지의 뒷자리 옆자리에 딱 이렇게 앉혀 놓으니 검찰이 얼마나 긴장을 하겠습니까? 아니 뭐 예. 근데 저는 이게 말씀하셨지만 많은 분들이 실제 기소가 되고 막 실제 뭐 곧 재판도 거의 마무리 단계인 것 같은데요. 근데 이분들은 사실은 다 주가 조작을 했던 선수들이에요. 그러니까 뭐 정말 이걸 주도하고 해나갔던 사람들이고 여기에 대해서 돈을 투자하거나 이렇게 한 사람들 쩐주라고 하죠 소위. 예. 이런 사람들은 김건희 여사 말고도 굉장히 많았는데 사실 그분들이 어떤 처벌을 받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게 마치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만 봐주기 수사라거나 문제가 발견됐는데 처벌 안 하고 있느냐 그런 게 아니고요. 최근에 법정에서 나오고 있는 무슨 뭐 녹취록 이런 것들 뭐 대단한 것처럼 얘기하지만 그게 이미 수사 기록에 있고 법원에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걸 수사기관이 알고도 김건희 여사는 주가 조작 이걸 알고 가담한 게 아니다라고 일단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그러니까 거죠.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다른 주가 조작 사건은 쩐주들도 다 처벌을 합니다. 그 알고 하는 아니, 사람만 하는 거예요. 예, 그렇지 이게 않아요. 주가 조작을 예. 하는지 알고 돈을 태웠는지 돈을 알기 부족하고요. 돈을 투자했는지 넣었는지. 투자했는지 근데 아무튼 아니면은 그 그냥 쩐주들도 당연히 좋다고 하니까 책임져요. 투자했는지 그분이 이제 예.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까지 지금까지 관례상 보면은 다 주가 조작에 가담한 사람들로 한꺼번에 묶어가지고 다 그 기소를 하거나 그 처벌을 받게 되는데 지금 김건희 여사가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같이 했기 때문에 지금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은 다 같이 안 받는 거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우리가 검찰이 특히나 뭐 이거는 뭐 지난 정권에서도 왜 수사 안 했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지만 결국 검찰이 자기 식구들 감싸는 거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윤석열 검찰총장 때도 수사를 안 했던 거잖아요. 지금도 계속 안 하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이 이렇게 역할을 안 한다면 결국 특검이 필요하다는 것이 더욱더 이제 증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냥 그 부분만 말씀하신- 관련해서 예. 짧게 두 가지만 팩트 체크를 하면 계좌를 더 확인해 보니까 김건희 여사가 그의 어머니인 최은순 그렇죠. 씨와 어머니도 사이에서 통정 매매 내가 던질 테니 당신이 받으세요 거래가 있었던 것이 확인된 것 하나
그다음에 2차례 주가 조작이 일어났었는데 91개의 관련 계좌 중에서 유일하게 2건에다 연루가 되어 있는 것이 김건희 여사라는 점도 특이하죠. 예. 일단 말씀하신 녹취록 부분요. 이 녹취록 부분은 사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권오수 회장의 당시 도이치모터스 회장이죠. 권오수 회장의 재판에서 나왔던 변호인이 얘기했던 녹취록인데요. 이 부분 가지고 뉴스타파가 보도하면서 이게 주가 조작의 정황이다. 아니다. 1인 매매의 근거다. 정황이다라고 대통령실과 일부에서 얘기했는데 잠깐 보면 지금 얘기는 오늘 도이치모터 증권사 직원이 얘기를 합니다. 오늘 도이치모터 살게요. 2,500원까지 하니까 전화 왔어요? 왔어요. 이때 전화 왔다는 건 뭐냐면 이 땡땡님 주가 조작 선수라고 있는 골드만삭스 출신의 이 땡땡님한테 전화가 왔다는 겁니다. 사라고 하던가요? 그럼 좀 사세요. 그럼 어제처럼 천천히 사겠습니다. 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게 이제 2010년 1월 13일에 김 여사가 직접 증권사 직원과 통화한 내용입니다. 이전에 12일에도 녹취록이 있는데 이때는 당시 김건희 여사가 이 증권사 직원과 통화하면서 이거를 이렇게 사라라고 얘기하는 것에서 그냥 일임했다는 것은 좀 반대되는 정황이다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6월 16일자 녹취록도 있는데요. 이 부분에서는 김건희 여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하고 이 땡땡 씨 제외하고는 거래를 못하게 하세요. 이게 이제 날짜가 중요한데요. 6월 16일인데 과거에 이제 TV 토론에서 윤석열 당시 대통령 후보는 5월까지만 1인 매매를 해서 앞서 나오는 이 땡땡 씨에게 계좌를 일임해서 투자하게끔 했다가 오히려 손실이 나서 절연했다. 그런데 6월에도 저렇게 서로 연락을 한 것 아니냐라는 정황이다라는 게 있고요. 대통령실에서는 이게 일임 직접 투자한 게 아니라 그냥 이 씨가 잘 투자해 주겠다니까 맡긴 정황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천하람 변호사님 얘기부터 들어볼까요? 네, 이게 이제 지금 뭐 녹취록 보셨습니다마는 이 김건희 여사가 자기가 능동적으로 뭐 가격을 지정하거나 수량을 지정해서 사라라고 주문을 넣는 게 아니고 증권사 직원이 뭐 얼마까지 사겠다라고 하니까 그럼 그 사람이 사라고 하던가요? 뭐 그럼 사세요. 네, 알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을 보면 누군가에게 맡겨놨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고요. 또 중앙일보 보도를 보니까 저도 1인 매매 이런 걸 뭐 많이 안 해봐서 사실 잘 모르는데 1인 매매를 하는 경우에 본인에게 확인을 안 하고 그냥 사고 팔고 하는 경우들도 있지만 간혹 가다가 본인에게 뭐 확인을 증권사에서 하는 경우들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 보면 이것만 가지고 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거나 더 나아가서 이것만 가지고 뭐 주가 조작하는 걸 알았다거나 할 만한 그런 스모킹 거는 아니죠. 녹취록이라고 하니까 뭔가 섹시해 보이지만 사실 대단한 건 아닙니다. 사실 요즘에는 좀 빗나간 이야기는 합니다만 그 2022년 지금 상황에서는 이렇게 전화로 주문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어요. 다 이제 온라인상에서 이른바 앱을 사용해서 다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따면 아무 문제가 없었을 텐데. 근데 이게 2010년이니까. 2010년이기 때문에 이제 아마 전화로 주문하는 게 그때는 이제 대세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이모 씨라고 하는 그 선수에게 돈을 투자한다는 이제 투자자 쩐주로서의 1인 매매를 했다고 한다면 당연히 그쪽에서 연락 오면 전화 주문을 다시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녹음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증권사 직원이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전화를 했던 것 같고 저는 이 부분도 아까 시점 말씀하시고 좀 앞뒤가 안 맞는 정황이 있을 수 있다고 한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검찰이 손 놓고 있지 마라. 정말 이런 의혹들이 제기되는 것에서 다 모아서 명확하게 좀 조사할 거 있으면 조사하고 밝혀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것이 미진하다고 한다면 이제 만약에 또 특급법 이야기 나오겠습니다만 저는 의혹에 대해서는 검찰이 나서서 설명을 해줘야지 모르는 입 다물고 있으면 의혹만 커지는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검찰이 좀 더 적극적으로 좀 더 주동적으로 나서서 좀 수사를 하든 조사를 하든 설명을 하든 설득을 해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일단 대통령실이 거짓말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대통령실이 뉴스타파에 대해서 뭐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으니까 저도 거짓말한다고 했으니까 저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뭐 어떻게 했습니까? 썰전 라이브는 안 지켜줄 것 같지만 저는 제 말을 할 말을 쓰면 드려야 되겠는데 지금 천하람 변호사님이 설명하셨던 것도 1월 13일의 거래는 그게 맞습니다. 근데 문제는 1월 12일의 거래죠. 1월 12일에는 김건희 여사가 직접 증권회사 직원과 통화관에 주문을 넣었던 것이 드러났어요. 그래서 이게 주가 조작의 증거는 아니지 않느냐. 맞죠?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1월부터 5월까지 있었던 전체 거래가 1인 매매되어 위탁되어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우리 부인은 거래한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정면으로 거스르기 때문에 이게 허위사실 유포에 일단 걸려 있고요. 두 가지가 더 있는데 첫 번째는 검찰에서 1월 12일 거래 중에서 51건, 무려 51건을 주가 조작성, 조작성 거래로 봐서 범죄 일람표에 통정 매매 등으로 다 표시를 해둔 것이 법정 이미 제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소위 말하는 선수 이모 씨. 이모 씨가 법정에서 증언하기를 1월 12일에 거래는 김건희 여사가 했고 나는 1월 13일부터 했다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지금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어쨌거나 후보 시절 거짓말을 하신 것은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인데 대통령실이 1월 13일 거면 얼렁뚱땅 해명을 하고 1월 12일 것은 이야기를 벌써 지금 며칠 됐나요? 지난주 금요일에 나온 일에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 아니, 근데 지금 이거 말씀은 이제 1월 12일 통화 녹취가 주가 조작의 정황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대통령이 후보 시절 토론회에서 얘기했던 다 일임매매했다. 이 사실과는 다르다는 말씀이신 거죠? 다른 그래서 데다가 사실 공표라는 거고. 그리고 이제 주문 넣었던 것에 대해서 검찰은 범죄 일람표에 집어넣어서 범죄로 보고 있으니까 예. 그럼 검찰이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안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주가 조작 기간 동안에 주가 조작을 했던 선수들이 거래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김건희 여사가 그 선수와 1인 매매 계약을 가지고 그 계약을 한 상태에서 지금 거래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당연히 정황상 이거는 주가 조작에 가담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이 정도 증거가 나오면 당연히 검찰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를 했어야 되는 거고 그 수사에 대한 결과를 밝혀야 되는데 지금 안 밝히고 있는 거고 계속 그 녹취 얘기가 나오지만은 물론 1인 매매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확인하는 거 당연히 할 수 있고요. 하지만은 제가 여기서 지금 보면은 저하고 이 땡땡 씨하고 저하고는 거래 못하게 하세요라는 게 6월 16일자에 또 예. 통화 녹취록이 나왔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 자체가 이미 그 이모 씨와 함께 굉장히 하나의 그릇에 담겨져서 지금 거래가 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 과정을 본인이 직접 이거를 또 이렇게 지시를 했단 말이에요. 거래를 못하게 하세요라고 했으니까 이 부분은 거의 그 선수와 함께 모든 걸 상의해서 진행하고 있다라는 정황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정도면은 충분히 주가 조작으로 수사해야 되고 혐의가 엄청 강하다라고 저는 봅니다. 6월 13일 하나만 더 간단하게 좀 보태서 말씀드리면 5월까지 거래는 신한증권과의 거래였고요. 그다음에 이 주식 전체가 DB증권으로 DB증권으로 넘어갑니다. 넘어갔다. 그래서 DB증권 이제 담당자랑 통화하는 과정에서 자 이모 씨하고 나 외에는 이 계좌 건드리지 못하게 하세요라고 말씀하신 것과 윤석열 대통령 후보 시절에 5월까지 하고 계좌 정리하고 즉 신한증권 정리하고 옮긴다부터는 절연했다라고 했는데 여전히 관계가 이어지고 있는데 더 놀라운 건 지금 이 권오수 회장 측에서 내세운 이 증거가 이 녹취라는 게 검찰이 전체를 다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들은 다 보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얘기를 안 해주는지. 다 봤음에도 불구하고 주가 조작이라고 단정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기소를 못한 거겠죠. 그럼 무혐의 처리를 하면 되죠. 네, 뭐 그거야 뭐 곧 하면 하겠죠. 근데 1월 12일자 녹취도 보시면은 이게 김건희 여사가 적극적으로 얼마 정도 가격대에 이걸 팔아라 사라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증권사 직원이 얘기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 주가 조작하는 사람이 누가 이렇게 합니까? 특정 가격대까지 해서 주문을 넣어달라고 하죠. 그래서 이게 지금 선수라고 하는 이모 씨가 자기는 안 했다라고 하고 있지만 이모 씨의 진술이 사실인지도 저희가 따져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또 한 가지는 대통령한테 허위사실 공포 아니냐라고 하시지만 이게 과거에 꽤 오래전에 있었던 일이고 대통령도 이게 본인의 일이 아니잖아요. 결혼하기 전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만약에 김건희 여사가 당시 착각을 일으켜가지고 이때까지만 내가 했었다. 1인매에 맡겨놨었다. 그리고 한 통속이냐 한 그릇이냐라고 하시지만 당연히 그때 당시엔 이 사람이 선수인지 모르고 이 사람을 신뢰했으니까 1인 매매까지 맡겨놨으니까 나랑 이 사람 말고는 거래하지 말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게 좀 자연스러운 거죠. 제가 네. 변호사니까 아니 그땐 절연이니까. 근데 그거는 대통령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실제 절연한 시점이 착각이 좀 있었을 수 있죠 당시. 아니 왜냐하면 계좌를 옮긴 다음에 절연했다라는 구체적인 그 정황 묘사를 대통령께서 하셔서 드린 말씀이죠. 그 대통령 남편에게 진실을 말씀 안 하신 모양이죠. 그럴 수 있잖아요, 부부 사이에. 그리고 제가 여기서 하나 더 문제 삼고 싶은 주식거래 건 부부 사이에 그런 왕 있을 수 문제가 있죠. 여보 나 끝났어. 근데 사실 끝이 안 증권사 직원의 호칭입니다. 네 이사님 저 누구누구입니다 하잖아요. 예. 근데 김건희 여사는 당시에 그 코바나 콘텐츠 대표였거든요. 네 대표님 해야 되는데 왜 네 이사님 했냐 제가 한참 생각해봤어요. 근데 2011년이긴 합니다. 명함에서 이렇게 나오죠. 도이치모터스 제품 및 디자인 전략팀 이사로
김건희 여사가 당시 명함을 봐서 다녔습니다. 즉 도이치모터스의 이사로 인식하고 증권회사 직원이 통화를 한 것은 아닌지. 예. 그러면 이것도 되게 이상한 일이긴 김건희 하고요. 여사의 직책은 많아요. 이사도 많고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 부분 갖고는 그렇게 할 필요 없고 물론 이제 시점과 그다음에 계좌가 바뀐 것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이상한 정황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걸 대통령이 허위사실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부 사이에도 말이 서로 오고 가면서 착각할 수도 있고 또는 서로 배우자에게 다른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리가 감안해서 드려준다고 근데 저는 생각하고 이 수사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설에 수사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보고받지 않았을까? 당연히 보고 본인 관련된 건 보고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게 저는 검찰이 이건 자료 충분히 봤을 것 같은데. 생각보다 단일한 집단이 아니에요. 윤석열 대통령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또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좋아하든 싫어하든 간에 죄가 있으면 처벌받아야 된다는 사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수사가 얼마나 어떤 깊이로 됐는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수사 제대로 안 했을 거다라고 단정하는 것도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검찰의 마지막 결론과 설명을 좀 들어보시죠. 저는 이제 김학의 씨 건과 관련돼서도 뭐 무죄 판결 이런 거 다 떠나서 그때 멀쩡히 얼굴이 나오는데 모르겠다고 했던 검찰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그 검찰이 검찰 가족에 대해서 얼마나 끔찍하게 생각하는지는 국민들이 이미 끔찍하게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검찰이 반대로 법조 비리 이런 거 밝혀내고 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이게 제가 궁금한 게 변호사니까요, 네. 손하나 변호사님. 그 어떤 분이 이 주식 좋아요. 이건 되게 싸요 지금. 더 좋아질 거예요. 우리 회사 이번에 좋아질 거예요. 해서 샀어요. 그러면 이건 뭐 투자할 수 있을 텐데. 그렇죠. 어떤 사람이 요즘 이거 우리 주식 만약 싸요. 제가 좀 올리려고요. 주가 좀 띄우려고요. 네, 그럼 제 돈도 불려주세요. 이거는 주가 조작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뭐 좀 애매하지만 인위적으로 작업을 하겠다라는 거가 어느 정도 표현이 됐다라고 하면 그 주가 조작이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거 제 동생이 제 아는 분들이 이거 좀 올린다고 작업해가지고 합니다. 올린다. 그 정도면 그러면 주가 저도요 조작이 하고 될수 돈을 있죠. 태웠어요. 아니 네. 돈을 투자했어요. 자꾸 태웠다고 그래요. 죄송합니다. 이거. 그러니까 올린다고 해서 태우면 좀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올린다고 해서 투자가 문제되지만 오른다고 해서 넣는 건 상관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그러니까 들면 여기서 우리- 문제는 우리 회사가 김건희 괜찮다. 여사가 그 어머니하고 최은순 씨 사이에서 소위 말하는 통정 거래 이게 주식 가격을 올리려고 주고받는 장면들도 이미 포착돼 있는 상태라서 저는 그냥 그래서 무시하고 넘어가기 어려울 것 같아요. 이모 이땡땡 이 사람이 주범이잖아요. 예, 지금 재판을 선수라고 받고 돼 있는, 있죠. 재판을 받고 있는데 저는 검찰이 기록을 갖고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이 사람이 진술이 있을 거 아닙니까? 김건희 여사는 내가 쩐주로 모집한 사람 중에 한 명이다라든지 몰랐다고 아니면 했겠죠. 김건희 여사도 내가 주가 조작하는 걸 저는 미리 알지 못했다. 검찰총장이 수사하는데 진술 그렇게 했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진술 내용이 이 땡땡이 어떤 생각으로 저 분명히 분명히 있을 밝혔을 거 거예요. 아니에요. 물어볼 저는 수밖에 당연히 없어요. 당연히 물어보죠. 저는 그래서 그 부분에 전 대해서 여기서 좀 의견이 있을 것 같아요. 있습니다. 예. 증권 거래소에서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검찰이나 금융감독원이 심리 보고서를 요구합니다. 그러면 주식의 전반적인 흐름을 쭉 보면 이 안에 있는 최고 선수들이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조작성 거래이고 아닌지를 심리 보고서를 다 작성을 하면 거기 딱딱 나오거든요. 누가 어떻게 개입되어 있는지가 이 최고의 전문가들이 보면 아는데 이 심리 보고서가 이미 작성되어 있을 겁니다. 예. 그거는 공개하면 어떨까? 그러시죠. 심리 보고서를 공개하면 뭐 어떨까? 우리끼리 공개한다고 해서 정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다른 얘기를 이제 보시는 분들이 보고 화가 나실 테니까요. 주가 조작 의혹이 다시 한번 뭐 녹취록 가지고 또 나와서 저 네. 의견들을 좀 들어봤고요. 민주당이 오늘 윤석열 대통령을 고발한 사건이 또 있습니다. 물론 형사소추를 당하지 않기 때문에 고발건에서는 퇴임 후에 뭐가 되겠지만 허위사실 공표죄인데요. 문제는 저겁니다. 김건희 여사가 나토 순방 당시 착용했던 여러 보석, 장신구들의 재산 신고 혹시 누락된 거 아니냐. 후보자 등록됐을 때 한 재산 신고를 허위로 했다라는 부분인데요. 민주당 보도자료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지인에게 빌린 거라고 해명했지만 팔찌의 경우 여러 달 동안 여러 행사에서 착용한 사진이 발견돼 납득하기 어려운 것이 중론이다. 그러니까 빌린 게 아니고 500만 원 이상의 보석은 신고하게 되는데 신고를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허위사실 공표다라는 게 민주당의 주장입니다. 저는 이제 민주당의 저는 이제 파장 공세도 이제 이재명 대표의 소환 관련돼서 지금 하는 건데 예. 저는 저런 것들을 정치 공세로 치부할 게 아니라 대통령실이 저는 처음부터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정치적 쟁점과 이슈는요 정직하게 답변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일단 문제가 됐던 게 이제 보석이 좀 고가의 보석인 것 같다. 왜 재산 신고에 빠졌냐라고 처음 문제 제기했을 때 예. 처음에 현지에서 대회했다고 했다가 그럼 현지에서 대회한 사람을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어려우니까 지인에게 빌렸다로 좀 바뀌었거든요. 지금 이제 저 목걸이인데요. 네. 여사가 착용하는 목걸이인데 근데 저 처음부터 목걸이가 착각했다. 재산 신고에 누락시켰다라고 이야기를 예. 하면 무슨 문제가 되겠어요. 할지도 보이고요. 저 목걸이가 이제 반 클리프 앤 아펠 시가가 6,200만 원 상당이라고 민주당 자료에 나와 있고요. 팔찌는 까르띠에 시드 까르띠에 브레이슬릿이라고 하네요. 예. 그래서 약 1,500만 원 정도 상당의 명품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대통령 그 재산 신고한 것 보면은 김건희 여사 갖고 있는 게 60몇억 정도 재산 신고를 했습니다. 그 정도 돈 가지신 분이 좀 고가의 좋은 품격 있는 보석을 가지고 있는 게 무슨 죄가 됩니까? 저는 처음에 대통령실의 해명이 스텝이 꼬이면서 계속 이렇게까지 오지 않았나. 개인적인 전 뇌피셜입니다. 지금 뇌피셜로 예. 김규식 소장님은 저 보석은 김건희 여사 소유물일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런 그게 가장 가능성도 있다? 그게 사실이라면 제일 먼저 사실을 이야기해서 예. 착오였고 실수여서 죄송하다고 했으면 깔끔하게 정리됐을 문제라고 생각해요. 예. 그러니까 이 대통령실의 문화 문제인데요. 대통령실의 검찰 수사관 출신들이 총무비서관, 인사비서관 이렇게 딱 맞고 앉아갖고 대통령님과 그 영부인께서는 오류가 없으시다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는 성공한 사업가시고 그 공연 기획자로도 굉장히 전시 기획자로도 이름을 날리신 분이죠. 현재 재산 60억 중에 50억이 현금으로 갖고 계신 분이에요. 그렇게 부호라고 한다면 그리고 그런 부를 쌓아왔다라고 한다면 그에 걸맞은 장신구 정도를 갖고 있는 것은 누구도 뭐라고 하지 않죠. 저도 뭐 그걸 얼마 벌어서 부인하고 반지 같은 것도 좋은 거 예. 사서 끼고 싶고 이런 마음이 드는데 저렇게 돈을 버신 분들이 그게 안 되겠습니까? 근데 실제 사들인 게 아니고 마음만 가지고 있어요. 아니 사서 이제 둘이 같이 끼고 있습니다. 같이 끼고 있는데 그 고가예요? 예, 뭐 저가는 아닌데요. 근데 신고는 300만 원부터거든요. 500만 원부터 아니에요? 예, 500, 죄송합니다. 500만 원부터인데 그게 넘는 걸 샀으면 그냥 샀다고 신고 목록을 적으면 돼요. 근데 그래도 이걸 누락했습니다라고 하면 그렇지라고 하지. 그 재산 출처 어딘지 살펴봅시다 하면 재산이 이렇게 많은데 뭐가 문제가 되나. 근데 이게 계속 중요한 것은 이걸 등록 안 하고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고위공직자 왜 재산 신고를 합니까? 내년이랑 변동치를 살펴서 혹시 밖에서 다른 돈을 받지 않았는지 국민들이 감시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었는데 그 편차가 5천만 원 1억이 난다라고 하면 그러면 업자들이 너무나도 쉽게 뇌물을 주고 받을 수 있는 구멍을 뚫어 놓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쯤이라도 솔직한 사과와 바로 정정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김건희 여사는 이 수억 상당의 보석을 갑자기 잃어버린 거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 본인 거였는데 갑자기 빌린 거라고 해버리면 지금 그러니까 많은 이제 분들이 본인 건식 배우 아무래도 그 그럴 것 같다라는 걸 김건희 지금 여사 전제로 거라고 얘기를 하지만 하게 되니까 그건 그런데 확인은 안 됐습니다. 네, 확인 안 됐는데. 근데 아무튼 이건 이제 그 검찰총장 시설부터 계속 재산 신고를 해왔기 때문에 이거는 그 전부터 계속 목록을 봐야 되고 만일 이걸 누락했다라고 하면 이전부터 누락을 했으면 이거 굉장히 이제 좀 불미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 최근에 사셨나 보죠. 뭐 그것도 그러면은 최근에 샀으면은 뭐 현금이 그만큼 줄어들고 뭐 이제 보석으로 바뀌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왁구 맞추기가 죄송합니다. 예, 그러니까 앞뒤를 맞추고 앞뒤. 예, 이게 이제, 회계상의 그 회계사 맞추기가 출신이시잖아요. 힘드니까 이게 아마 이제 그랬을 가능성도 있지 않냐라는 의심을 하는 거죠. 아무튼 뭐 이 부분은 결국은 뭐 고발했으니까 두고 봐야겠죠. 오늘 전반적으로 삑사리가 많이 나요. 아니 저기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시면은 또 너무 수준 티납니다. 높은 개그네. 죄송해요. 제가 태운다는 말은 우리 말이에요. 우리 말. 예, 아니, 그렇죠. 우리 말이니까. 뭐를 태운다는 이야기는 우리말은 아니 아니죠. 왁구는 전문 용어예요. 회계사들 전문 용어입니다. 예. 다른 용어를 저희가 쓰면서 예, 예. 저부터 반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반성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저희가 분위기를 약간 바꿔서요. 이 부분은 이제 민주당에 고발을 했는데 어떻게든 뭐 또 수사가 되든 조사가 되든 할 것으로 보이고요. 태풍 흰남노의 피해가 컸습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마치고 이 경북 포항에 방문했었는데요. 경북 포항에서는 지하 주차장이 침수되면서 많은 인명 피해가 나기도 했습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그 포항에 침수와 그리고 여러 가지 수해 피해를 입은 장소에 간 모습입니다. 현장에서 브리핑도 들었고요. 예. 앞서 이제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도 윤석열 대통령보다 조금 앞서서 오전에 포항의 피해 현장을 점검을 했습니다. 이재명도 만났고요. 이재민들도 만났고요. 특별 재난지역으로 되고 이런 보상금이나 이런 부분도 좀 더 올려야 되지 않냐
이런 의견을 피력한 바 있습니다. 태풍 피해 지역을 대통령과 제1야당 대표가 나란히 찾았고요. 오늘 윤 대통령이 최대한 포항을 특별 재난 지역으로 신속하게 선포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 국무회에서 얘기를 했는데요. 그 얘기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강구해 피해를 입은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피해 조사를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해서 필요한 지역에 대해 특별 재난 지역으로 신속하게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신남로에서 저희도 이제 그 전에 태풍이 북상할 때 계속 특보도 하고 그랬는데 사실 요즘 역대급 태풍이 잦아지고 있어서 역대급 기상 이변들이 많아서 입법이나 정치권에서는 사실 대비할 수 있는 제도적인 대비책들 그런 것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